배나영의 보이스 플러스. 오늘은 장은정 작가님의 여행자의 밤이라는 책을 소개해 드릴게요. 장은정 작가는 26살, 평범한 직장인을 그만두고 여행자가 되기로 결심했대요. 길 위에서 사람들을 만나는 게 좋아서, 또 다시 돌아왔을 때 웃으며 반겨주는 사람들이 좋아서 그렇게 여행을 계속했죠. 장은정 작가는 10년이 넘는 시간 동안 80여 개의 도시를 돌아다니면서 수없이 많은 여행지의 밤을 보냈습니다. 낯선 곳에서 만난 무수히 많은 밤들을 이 책에 담아냈어요. 낮보다 화려한 야시장, 정적이 스민 유럽의 어느 골목, 또 별이 빛나는 밤, 친구와 함께 축제를 즐긴 밤, 죽을 고비를 넘겼던 밤, 아이슬란드의 오로라를 만나는 밤, 그리고 서울에 돌아와서 다시 맞이하는 밤. 빛이 사라지면 시작되는 마법 같은 여행. 이 밤이 부려내는 은근한 이야기들을 지금부터 읽어드릴게요. 프롤로그. 여행이 위로가 되는 밤. 낯설어서 눈만 끔뻑거린 여행. 마음 둘 곳이 없어 헤매던 여행. 숨막히는 일상에 도망치듯 떠난 여행. 친구와 다투고 마음이 불편했던 여행. 뜻밖의 행운을 만난 여행. 시간 가는 줄 모르고 행복했던 여행. 예기치 못한 운명을 만난 여행. 하루빨리 집으로 돌아가고 싶었던 여행. 그 모든 여행에서 밤은 빛이 사라지면 시작되는 새로운 여행이었다. 어떤 밤에는 축제의 길 위에 서 있었고, 어떤 밤에는 오로라가 춤추는 초원에 앉아 있었다. 자꾸 웃음이 새어나올 만큼 행복이 가득 차오르던 밤도, 가만히 앉아 유난히 새까맣던 하늘만 바라보던 밤도 있었다. 외로움에 휩쓸려 긴긴 시간 잠 못 이루던 밤, 두려움에 나홀로 바들바들 떨던 밤도 있었다. 그러나 그 밤이 어떠했든 여행을 하며 만난 모든 밤은 나에게 위로였다. 축제의 길 위에서 소중한 사람들을 떠올리며 웃었고, 오로라가 춤추는 들판 위에서 선물 같은 빛의 향연에 취했다. 부모님과 함께 발맞춰 여행하며 기쁨으로 벅차오른 밤에는 길고 긴 일기를 썼다. 한국에 있는 남편이 보고 싶던 밤에는 돌아가면 제일 먼저 반겨줄 사람이 있음에 감사했다. 여행의 밤은 나에게 여행이라서, 여행이니까 여행이므로 괜찮다고 말해주었다. 한숨을 내뱉어 마음을 환기하는 것처럼 그렇게 삶을 맑게 유지해야 한다고 말해주었다. 그러므로 여행은 계속되어야 한다고, 이토록 아름다운 시간이 있음에 감사해야 한다고, 언젠가는 이 여행이 삶을 반짝이게 해줄 거라고, 아니 지금도 여행 덕분에 내 삶이 반짝인다고 늦은 밤 고요한 시간은 내게 속삭였다. 별처럼 반짝이고 밤하늘처럼 깊었던 그 말들을 믿는다. 그리고 이 밤이 지나면 일상의 온도가 조금은 달라질 것을 믿는다. 아무도 말 걸지 않는 밤, 홍콩. 아무도 내게 말 걸지 않는 밤이 있다. 철저하게 혼자인 밤. 홀로 떠나는 여행이 잦은 내게는 유독 그런 날이 많았다. 때론 좋았고 때론 싫었다. 무엇이 좋고 무엇이 싫었냐고 묻는다면 이유가 그때그때 달랐기에 콕 집어서 답할 수 없다. 밤마다 영수증을 정리하는 것, 다음 날의 동선을 계획하는 것, 맛집을 찾아내는 것, 낯선 길을 찾는 것, 익숙하지 않은 언어에 적응하는 것,
매일 아침 무엇을 입을까 고민하는 것, 짐을 풀고 싸는 것, 끊임없이 사진을 찍는 것, 커다란 트렁크를 끌어야 하는 것. 어제는 좋았던 것들이 오늘은 싫고, 어제는 싫었던 것들이 오늘은 좋기도 했다. 때로는 여행도 귀찮다. 모든 것을 혼자 해야 하는 여행은 더욱 그렇다. 힘에 부치거나 힘이 빠지기도 했고, 무엇을 해봐도 힘이 나지 않기도 했다. 누구도 먼저 말을 걸어주지 않아 외롭고 우울했다. 한국으로 전화를 걸고 싶어도 낮과 밤이 뒤바뀐 시차 탓에 그럴 수도 없었다. 그럴 때면 아무도 없는 낯선 땅에 나 홀로 덩그러니 남겨진 것 같기도 했다. 그런 여행에서는 밤이 유난히도 어둡고 길었다. 그럼에도 혼자만의 여행은 온전히 내 것이라서 좋았다. 아침에 눈을 떠서 밤에 잠이 들 때까지의 모든 시간이 오로지 나를 위한 것이었다. 일상에서는 불가능했던 나만을 위한 24시간. 내가 지금 하고 싶은 것이 무엇인지, 내가 지금 먹고 싶은 것이 무엇인지, 나는 지금 어디에 가고 싶은지. 온전히 나에게 집중할 수 있는 시간. 내가 사는 서울에서는 과연 그런 시간이 얼마나 되었던가. 아니, 그런 시간을 가져본 적이 있었던가. 가고 싶은 곳에 가고 보고 싶은 것을 보는 것. 쉬고 싶을 때 쉬는 것. 나만의 속도로 걷는 것. 듣고 싶은 음악을 마음껏 듣는 것. 불필요한 감정에 빠지지 않는 것. 전날 세워놓은 계획대로 하지 않는 것. 가보지 않은 길을 가는 것. 소문난 맛집에 가지 않는 것. 때론 카메라를 내려놓는 것. 눈치 보지 않는 것. 생각할 시간이 많아지는 것. 나를 위해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 혼자가 된 여행에서는 모든 것을 내 마음대로 결정할 수 있어 좋았다. 설령 결과가 좋지 않아도 내 선택이었으니 후회하지 않았다. 때때로 찾아오는 외로움마저도 나의 선택이었고, 혼자서 모든 것을 해결해야 하는 귀찮음과 힘겨움도 나의 선택이었다. 그러니 불평하지도 투덜거리지도 않았다. 오로지 나에게 집중할 수 있는 여행. 그것 하나면 충분했다. 밤이 유난히 어둡고 외로울지라도 나를 믿고 의지하는 밤. 그런 날은 밤이 길게 느껴져도 좋았다. 아무도 내게 말 걸지 않는 밤. 아무도 내게 말 걸어주지 않아도 괜찮다. 아무도 방해하지 않는 나와의 오붓한 시간이 있으니까. 오지 않는 잠을 청하려 뒤척거리지 않아도 괜찮다. 다음 날 햇살에 눈이 부실 때까지 늦잠을 자고 한없이 게을러져도 상관없으니까. 그것 또한 나의 선택이니 괜찮다. 오로지 나를 위한 이 여행이 끝나면 나를 조금 더 잘 아는 내가 되어 있을 테니. 다 괜찮다. 기꺼이 길을 잃는 밤. 세비야, 스페인. 이상하다. 이제 나올 때가 된 것 같은데. 실은 아까부터 이상했지만 쓸데없는 오기와 자존심에 여기까지 왔다. 거리는 점점 어두워졌다. 내 마음에도 슬슬 어둠이 내렸다. 그래, 이제 그만 인정하자. 세비야의 작은 골목에서 나는 결국 길을 잃었다. 비슷한 모양과 너비의 골목들은 그곳이 다 그곳 같아서 도무지 길을 찾을 수가 없었다. 내가 아는 것이라고는 숙소 이름 단 하나. 인터넷이 되지 않아 지도를 켜기는커녕 주소도 확인할 수 없었다. 고요하다 못해 적막하기까지 한 작은 골목에서 나는 그렇게 우두커니 멈춰버렸다. 이 도시는 나를 반겨주지 않는구나. 여기는 오지 말걸. 괜히 왔다, 괜히 왔어. 실망했고 두려웠고 화가 났다. 가격이 비싸다는 이유로 대성당 근처에 숙소를 예약하지 않은 나에게
찾기 힘든 숙소를 예약한 주제에 주소도 메모해두지 않은 나에게 제일 화가 났다. 여행이 길어지면서 긴장감이 옅어진 탓이었다. 커다란 짐가방은 그야말로 짐이었다. 작아도 괜찮고 낡아도 괜찮다. 춥고 꿉꿉해도 좋으니 제발 빨리 방에 들어가서 이놈의 짐을 던져버리고 침대에 눕고 싶었다. 도대체 그 호텔은 어디란 말인가. 그때 바로 옆 건물에서 한 할머니가 창문 너버 나를 향해 소리를 질렀다. 스페인어를 알아듣지 못하는 나는 아무런 대꾸를 할 수가 없었다. 할머니는 알 수 없는 말을 몇 마디 더 하더니 어깨를 으쓱 하고는 다시 창문 속으로 사라졌다. 불안으로 가득했던 마음에 두려움까지 더해져 나는 그대로 굳어버렸다. 두 발이 땅에 붙은 것처럼 그 자리에 쪼그라들었다. 길가에 아무렇게나 쭈그리고 앉아 인터넷이 되지 않는 휴대폰을 켰다가 끄기만 반복했다. 세비야가 거대한 미로처럼 느껴졌다. 거리는 점점 더 어두워지고 있었다. 대성당 쪽에서 다시 시작해봐야겠다. 일단 사람이 많은 곳으로 가야겠어. 쪼그라진 마음을 펴고 엉덩이를 툭툭 털고 일어났다. 던져버리고 싶은 커다란 짐가방을 다시 질질 끌었다. 또다시 두리번거리기 시작한 내게 누군가 스페인어로 말을 걸었다. 아까 그 할머니였다. 호텔? 호텔? 네임? 할머니는 말을 알아듣지 못하는 내게 서툰 영어로 또박또박 다시 물었다. 할머니는 아까부터 나를 도와주려 했던 모양이었다. 두려움에 사로잡혀 그 마음을 보려고 시도조차 하지 않았던 내가 바보 같았다. 예스! 예스! 나는 세상에서 제일 큰 예스를 외쳤다. 호텔 이름을 들은 할머니는 고개를 갸우뚱하더니 다시 집으로 들어가 딸이나 며느리쯤으로 보이는 아주머니를 데리고 나왔고 아주머니는 다짜고짜 내 짐가방을 끌고 앞장서기 시작했다. 영문도 모른 채 쫓아간 그곳엔 내가 그토록 애타게 찾던 호텔이 있었다. 아주 작고 낡은 제대로 된 간판도 없이 문 위에 작은 글씨로 이름만 붙여놓은 그런 호텔. 호텔은 분명히 아까 지나쳐왔던 골목에 있었다. 할머니의 호의를 지나쳤듯 역시나 걱정과 두려움에 갇혀버린 탓에 보지 못했던 것이다. 작고 낡은 호텔 문 앞에서 할머니와 아주머니는 나를 향해 환하게 웃었다. 그 미소가 어찌나 밝던지 어두워진 거리에 다시 빛이 드는 기분이었다. 바르셀로나에서 사온 초콜릿 상자를 꺼내 할머니 품에 안겨드리고 고맙다는 인사를 10번도 넘게 건넸다. 할머니는 그런 내 등을 토닥토닥 두드리고는 다시 집으로 돌아갔다. 어둠에 묻혀 더 이상 보이지 않을 때까지 그대로 서서 그들의 뒷모습을 바라보았다. 할머니와 아주머니가 팔짱을 끼고 보폭을 맞춰 걷는 뒷모습을 보고 있자니 뭐라 설명할 수 없는 따뜻함이 자꾸만 차올라서 배시시 웃음이 새어나왔다. 어렵게 찾은 호텔은 호텔이라기엔 한참 모자랐다. 매트리스는 푹 꺼져 금방이라도 주저앉을 것 같았고 샤워기에서는 온수와 냉수가 번갈아가며 말썽을 부렸다. 언제 닦았는지도 모를 창틀엔 먼지가 소복했다. 하지만 그날 밤 그 방은 내게 별 5개짜리 호텔보다도 포근하고 따뜻했다. 옷도 갈아입지 않고 그대로 침대에 쓰러져 잠이 들었다가 아침이 되어서야 쏟아지는 햇살에 눈이 부셔 일어났다. 얇은 커튼 한 장도 없는 방이었다. 수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나에게 세비야는 그날 밤의 할머니로 기억된다. 어둠이 빼곡히 내린 미로 같은 그 길에서 할머니를 만나지 못했다면 그날 밤 난 어떻게 됐을까? 그곳에서 만난 예쁜 건물과 맛있는 음식은 기억에서 희미해지고 있지만 그 할머니만큼은 여전히 선명하고 또렷하다. 매일 여행을 준비하는 나는 또다시 길을 잃고 낯선 골목을 헤매게 될지도 모른다. 하지만 그날 밤 외로운 이방인을 위해 먼저 고개를 내밀어준 할머니와 같은 천사를 만날 수만 있다면 난 언제라도 기꺼이 길을 잃을 것이다.
운명을 만나는 밤. 헬라, 아이슬란드. 아이슬란드에 가야겠다고 결심한 순간은 좀 뜬금없는 타이밍이었다. 사실 며칠 동안 머릿속엔 아이슬란드 생각뿐이었다. 언젠가는 꼭 가보고 싶었던 로망의 여행지였지만 낯선 사람들과의 여행이라 선뜻 용기가 나지 않아 고민하고 또 고민했다. 그러던 어느 날 설거지를 하다가 문득 한 달 후 그곳에 내가 서 있는 모습이 그려졌다. 아이슬란드의 대자연을 마주하고선 나의 모습이, 아이슬란드의 하늘을 바라보며 무릎을 세우고 앉아있는 나의 모습이, 운명처럼 그곳에 가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10년 전 반드시 터키에 가야겠다고 결심했을 때도 비슷했다. 나도 모르게 문득 이국적인 풍경 안에 놓인 내가 그려졌을 때, 지금이 아니면 안 될 것만 같았을 때, 그때부터 나는 여행자와 여행지 사이에도 운명이라는 것이 있다고 믿었다. 그로부터 한 달 후, 나는 정말로 아이슬란드의 대자연을 마주하고 섰다.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압도적이었고 말문이 막힐 만큼 깨끗하고 순수했다. 지구상에 아직도 이렇게 날 것 그대로인 자연이 있음에 감사하면서 마음이 숙연해졌다. 이런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한없이 부러웠다. 자동차를 빌려 아이슬란드를 시계 반대 방향으로 한 바퀴 돌면서 내 인생에서 가장 많은 양을 마주쳤고 가장 많은 폭포를 구경했으며 가장 많은 별을 보았다. 그리고 좀처럼 보기 힘들다는 한여름의 오로라를 운명처럼 만났다. 다들 밖에 좀 나와보세요. 오로라인 것 같아요. 일행 중 한 명이 들뜬 목소리로 모두를 불렀다. 말도 안 돼. 오로라라니. 지금은 8월인데. 계절은 아직도 여름의 한복판인데. 에이 설마라고 생각했지만 그곳엔 정말로 한여름의 오로라가 있었다. 8월의 아이슬란드의 오로라라니. 조금도 기대하지 않았던 뜻밖의 만남 앞에서 모두 할 말을 잃었다. 밤하늘의 빛이 강물처럼 춤을 추었고 그 빛은 보라색이었다가 분홍색이었다가 금세 노란색이 되고 파란색이 되었다. 작은 감탄사를 내뱉는 것 이외에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나는 자연의 작은 몸짓 하나하나에 완전히 압도되고 말았다. 누군가가 틀어놓은 시규어 로스의 음악은 오로지 오로라를 위한 주제곡이었다. 음표들은 잔잔하게 부유하다가 고요하고 점잖게 귓가에 내려앉았다. 오로라는 넘실대는 음표에 맞춰 천천히 움직였다. 밤하늘이 우리만을 위한 춤을 추는 것 같았다. 마치 꿈을 꾸는 것처럼. 시간이 멈춘 공간에는 아주 느리게 물결치는 빛의 파도와 그것을 바라보는 우리들만 존재했다. 꿈결같이 황홀했던 밤. 우리 모두는 잠을 잊었다. 어쩌면 처음부터 나는 그 여행에서 오로라를 만날 운명이었는지도 모른다. 그래서 그토록 강한 끌림을 느꼈는지도, 지금이 아니면 안 될 것 같았는지도 모르겠다. 하지만 한 가지 분명한 것은 그러한 끌림이 있었을 때 그것을 외면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그러니 운명은 스스로 만드는 것이라고 하는가 보다. 여행을 멈출 수 없는 이유, 그것 역시 운명이 아닐까. 캠핑의 밤, 포천, 코리아. 비가 몹시 내리던 날이었다. 갑자기 남편이 전화를 걸어 텐트 위로 떨어지는 빗방울 소리를 들으며 잠들고 싶다고 했다. 그러면 스트레스가 몽땅 날아갈 것 같다면서. 그래, 그럼 가자. 우리는 2시간을 달려 경기도의 한 캠핑장에 도착해 비를 쫄딱 맞으며 텐트를 쳤다. 시간은 이미 밤 10시를 넘어가고 있었다. 비는 점점 더 세차게 쏟아졌다.
축축한 침낭으로 들어가 눕는 일은 끔찍했지만 콧노래까지 흥얼거리는 남편을 보니 그걸로 됐다 싶었다. 그날 밤엔 모처럼 텐트 위로 떨어지는 빗방울 소리를 실컷 들었다. 몸도 옷도 침낭도 모든 것이 비에 젖어 눅눅했지만 마음만은 뽀송뽀송한 밤이었다. 다음날 아침 맑게 갠 하늘 아래서 커피를 끓였다. 남편은 내가 커피 한 잔을 다 마실 때까지도 일어나지 않았다. 슬슬 배가 고파질 무렵 어기적거리며 일어난 남편은 배꼽이 다 드러나도록 기지개를 켰다. 이 맛에 캠핑을 하는 거지. 그는 시키지도 않았는데 라면 물을 얹더니 어젯밤처럼 콧노래를 흥얼거렸다. 그 모습에 피식 웃음이 났다. 틈만 나면 캠핑을 떠나지만 처음부터 캠핑이 좋았던 것은 아니다. 캠핑의 캠자도 모르던 초보 캠퍼 시절에는 텐트를 치고 식기를 정리하고 테이블과 의자를 세팅하고 잠자리를 만드는데 시간과 에너지를 다 쏟아야 했다. 그러는 동안 남편과 10번도 넘게 싸웠다. 길바닥에 얇은 텐트 하나를 쳐놓고 그 안에서 밤을 보내는 일도 처음엔 내키지 않았다. 말이 좋아 캠핑장이지 실은 흙투성이 맨바닥이지 않은가. 게다가 화장실을 이용하는 일도 씻는 것도 집과 같을 수 없으니 두려움과 걱정이 앞섰다. 그런 나에게 캠핑이 좋은 이유를 끝도 없이 늘어놓으며 설득한 건 남편이었다. 덩치와 어울리지 않게 말랑말랑한 감성을 가진 사람, 나보다도 눈물이 많은 사람. 새까만 밤하늘에 별이 얼마나 쏟아지는지, 타오르는 모닥불 앞에서 멍 때리는 시간이 얼마나 소중한지, 텐트 위로 비치는 나뭇잎 그림자가 얼마나 예쁜지, 모닥불 깊숙이 넣어둔 고구마는 얼마나 달콤한지, 따뜻하게 데워진 침낭 속이 얼마나 포근한지, 텐트 위로 떨어지는 빗방울 소리가 얼마나 낭만적인지, 아침 햇살 아래서 끓여 먹는 모닝 라면은 얼마나 환상적인지, 나른한 오후 해먹에서 빠져드는 낮잠이 얼마나 꿀맛인지, 풀벌레 소리가 들려오는 텐트 안에서 두런두런 나누는 이야기는 얼마나 따뜻한지. 그래, 알았어. 갈게, 가자. 그렇게 못 이기는 척 따라 나선 캠핑은 불편한 점이 너무 많았다. 잠자리도 불편했고 씻는 것도 불편했다. 화장실을 가려면 한참을 걸어 나가야 했다. 텐트 밖을 지나가는 사람들의 발소리에 깜짝 놀라고 고양이 울음소리에 잠이 들었다 깨다를 반복했다. 테이블과 의자를 정리하다가 손톱이 부러져 기분이 상했고 이 모든 게 날 여기로 데려온 탓이라며 남편에게 짜증을 부렸다. 나의 첫 번째 캠핑은 그렇게 불평투성이었다. 그런데 참 이상하게도 그 불편했던 여행이 자꾸만 생각났다. 그날 밤 하늘에서 쏟아지던 별빛이, 타닥타닥 타들어가던 모닥불이, 그 모닥불 앞에서 듣던 노래가, 포근했던 침낭이, 남편이 끓여준 모닝 라면이, 나무 그늘에서 마셨던 커피가, 몽실몽실 보드랍던 바람이 자꾸만 떠올랐다. 아마도 나는 그렇게 스며들었던 것 같다. 절대로 좋아하게 되지 않을 것이라 생각했던 불편함의 말이다. 이제는 내가 캠핑을 가자고 졸라댄다. 필요한 것들을 쉽게 얻을 수 있는 도시를 떠나 하나부터 10까지 모든 것을 내 손으로 해야 하는 불편함이 좋다. 불편함 속에서 잠들고 아침을 맞는 일이 좋다. 일상에서 벗어난 해방감도, 일상에선 꼭 지켜야 했던 것들을 놓아버림으로써 찾아오는 통쾌함도 좋다. 샤워쯤이야 하루 이틀 건너뛰고 1분 만에 양치질을 마친 뒤 고양이 세수를 하는 것. 천연 재료들로 정성껏 육수를 만들어 끓이던 찌개에 라면 수프를 슬쩍 넣어보는 것. 즉석밥과 라면은 기본이고 각종 냉동식품과 레토르트 식품들을 섭렵하는 것. 다 마신 맥주캔을 농구를 하듯 쓰레기 봉투에 던져 넣는 것. 생수병 주둥이에 입을 대고 마시고 입 주변의 물을 손등으로 쓱 닦아내는 것. 매일 같은 옷을 입는 것. 무릎이 나온 추리닝 바지를 입고 모자를 눌러 쓰는 것. 화장하지 않은 맨 얼굴로
캠핑장을 활보하는 것. 일상에선 지키려고 노력했던 나름의 질서와 규칙들을 놓아버림으로써 찾아오는 통쾌함과 청량감. 그게 그렇게 좋을 수가 없다. 외출했다 집에 돌아오자마자 탈출하듯 속옷부터 벗어버리는 시원함 같다고나 할까. 캠핑은 어차피 일상이 아니니 괜찮다. 그러려고 떠나온 캠핑이니 괜찮다. 여름밤엔 모기가, 겨울밤엔 추위가 괴롭히지만 그것 또한 별 문제가 되지 않는다. 여름밤엔 풀벌레 소리를, 겨울밤엔 한결 더 포근하게 느껴지는 침낭이 있으니 말이다. 운이 좋으면 텐트 위로 소복소복 눈 쌓이는 소리를 들으며 잠들 수 있으니 한겨울의 캠핑이 오히려 더 좋다. 그런 밤에는 작은 텐트에 남편과 나란히 누워 오래도록 이야기를 나눈다. 내일 점심에 떡볶이 해 먹을까? 그러자 어묵탕도. 나중에 꼭 전국의 캠핑장을 일주하는 여행을 하고 싶어. 우리 꼭 가자. 그래, 서울에서 제주까지. 그땐 울릉도도 가봐야지. 언젠가의 행복을 두런두런 나누다 슬며시 잠드는 밤. 서로에게 의지하며 어깨를 맞대고 잠드는 밤. 그런 밤이 있는 캠핑을 어찌 사랑하지 않을 수 있을까? 에필로그 제자리로 돌아오는 밤. 서울, 코리아. 비행기가 인천공항에 착륙하는 순간, 꿈결 같았던 시간을 뒤로하고 다시 일상으로 들어서면 여행을 시작할 때와는 또 다른 설렘이 시작된다. 나의 사람들이 있는 곳, 나의 공간이 있는 곳, 나의 물건들이 있는 곳, 그곳으로 다시 돌아간다. 발걸음이 자꾸만 빨라진다. 조금만 더 계속되기를 바라던 여행도 있었고, 당장이라도 집으로 돌아가고 싶던 여행도 있었다. 비현실적인 아름다움에 잠시 현실을 잊었던 여행도, 여행지에서 마주친 현지인들의 아름다운 일상에 오히려 나의 현실이 그리워진 여행도 있었다. 색깔도 결도 모두 달랐지만 그 모든 여행의 끝에는 그리운 나의 일상이 기다리고 있었다. 변함없는 창밖, 그대로인 침대, 매일 앉았던 의자, 죽지 않고 버텨주어 고마운 화분들, 물기가 바싹 마른 욕실, 창틀의 먼지, 언제나 두 팔 벌려 환영해주는 가족과 친구들. 모든 것이 그대로다. 모든 것이 익숙하다. 창문을 활짝 열고 최신가요 인기순위 100위에 들어있는 음악을 틀었다. 쌓인 먼지를 털어내고 걸레질을 했다. 먼지 냄새가 밴 베갯잎과 이불보도 걷었다. 세탁기 가득 빨래를 넣어 돌리고 커피를 내리며 노래를 흥얼거렸다. 남편이 저녁에 먹을 떡볶이 재료를 손질하는 동안 나는 빨래를 널었다. 지극히 사소한 일상의 순간 속에서 마음의 안정을 얻었다. 너무나 익숙한 일상에 잘 도착했음에 비로소 여행이 끝났음을 실감했다. 그 속의 모든 것들이 낯설지 않아서 모두가 그 자리에 그대로 있어 주어서 감사했다. 여행의 완성은 잘 돌아오는 것임을, 여행의 끝에서 기다리고 있는 일상을 잘 만나는 것임을 새삼 느낀다. 그리고 그렇게 흔들림 없이 제자리를 지켜주는 일상이 있으니 나는 또 다른 여행을 꿈꿀 수 있다. 돌아올 곳이 있는 여행. 그러니 나의 여행은 방랑이 아니다.